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루가 아침인가 했더니 지금 또 저녁이 되고 지금 식사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퇴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차가 많이 밀리나요? 그래도 소형 운전하시면서 천천히 운전하시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조심히 요즘 사고들도 많더라고요. 예기치 않게. 그래서 운전을 정말 운전이라는 게 딱히 방어 운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물론 연수를 했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도로를 진짜 활기차게 자신 있게 혼자서 할 그날이 오겠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전체 제목이 1인칭 단수였잖아요. 그래서 제목의 1인칭 단수가 결국은 마지막에 나왔네요. 주인공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문장을 나눴나요? 1인칭 단수. 평소 슈트를 입을 기회는 거의 없다. 있어봐야 1년에 고작 2~3번이다. 내가 슈트를 입지 않은 건 그런 옷차림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 거의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캐주얼한 재킷을 입을 때는 있지만 넥타이까지 매진 않는다. 가죽 구두를 신을 때도 거의 없다. 내가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류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때때로 딱히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자진해서 슈트를 입고 넥타이까지 매볼 때가 있다. 왜 그런가? 옷장을 열고 어떤 옷이 있는지 점검하다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리기에. 사놓고 거의 걸쳐보지 않은 슈트나 세탁소 비닐에 쌓인 드레스 셔츠, 매본 자국 하나 없는 넥타이를 바라보는 사이에 어쩐지 그 옷들의 미안한 마음이 솟구쳐서 시험삼아 잠깐 입어본다. 아직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겸 넥타이도 몇 가지 방법으로 매본다. 딤플, 보조개도 만들어 본다. 그러는 건 집에 혼자 있을 때뿐이다. 누가 보면 왜 이러는지 대충이라도 설명해야 하니까. 아무튼 실제로 그렇게 차려입고 나면 이왕 슈트까지 입었는데 바로 벗어버리는 것도 재미없고 이대로 잠깐 밖에 나가볼까 하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나는 슈트를 걸치고 넥타이를 매고 혼자 거리를 걷는다.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기분이긴 하다. 표정이며 걸음걸이도 평소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신선한 감각이다. 하지만 1시간쯤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색다름도 점차 엷어진다. 슈트의 넥타이 차림이 피곤해지면서 목덜미가 근질근질하고 숨쉬기 답답해진다. 땅을 밟는 구두 소리가 너무 딱딱하고 크게 들린다. 집으로 돌아 구두를 벗고 슈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후줄근한 스웨트 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로 갈아입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편하게 들어눕는다. 말하자면 그저 1시간이 무해한, 적어도 나로서는 특별히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는 비밀스러운 의식인 셈이다. 그날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아내는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갔다. 내가 중국 음식을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 중 몇 가지의 알레르기가 있는 모양이다. 아내는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지면 친한 여자친구들을 불러내 같이 먹으러 간다. 혼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조니 미첼이 오래된 레코드반을 오랜만에 들으면서 독서용 의자에 앉아 미스테리 소설을 읽었다. 내가 좋아하는 앨범이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었다. 그렇지만 왠지 정신이 산란해서 음악에도 독서에도 영 집중할 수 없었다. 녹화해둔 영화라도 볼까 했지만 보고 싶은 영화가 한 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끔 그런 날이 있다. 자유시간이 생겨서 뭐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뭔지 영 떠오르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이 분명 많았는데 그렇게 할 일 없이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그래 오랜만에 슈트를 입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에 산 폴 스미스의 다크블루 슈트. 필요해서 샀지만 아직 2번밖에 입지 않았다를 침대 위에 펼치고 어울리는 넥타이와 셔츠를 골랐다. 엷은 회색 와이드 스프레드 셔츠에 로마 공항 면세점에서 산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자잘한 페이즐리 무늬 넥타이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맨 내 모습을 살펴보았다. 나쁘지 않다. 적어도 눈에 띌 정도의 결함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거울 앞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이상하게도 일말이 깨름직함을 머금은 위화감 같은 것이었다. 깨름직함.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것은 자기 경력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느낄 법한 자책감을 비슷한지도 모른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언정 윤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사칭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차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유의 행위가 가져오는 불편함이다.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남몰래 여장을 하는 남자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심정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묘한 이야기다. 나는 예전역에 성인이 된 지 오래고 해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며 교통법규 위반 말고는 범죄 이력도 없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럭저럭 교양을 갖추었다. 버루토크와 스트라빈스키 중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도 어쩌다 보니 알고 있다.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의복은 전부 합법적인 적어도 위법은 아닌 나날이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구입한 것이다. 뒤에서 손가락질 당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죄책감 혹은 윤리적 위화감을 품어야 할까? 뭐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장고 라인 하르트르가 코드를 틀리게 잡는 밤도 있고 니키 라우다가 기어를 넣다가 실수하는 오후도 있다. 아마 있을 거라 본다. 그러니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고는 슈트를 입은 채 검은색 코도반 가죽구두를 신고 혼자 거리로 나왔다. 사실은 직관을 따라 집에서 얌전히 영화나 봤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런 건 나중에 보니 그렇더라도 결과론에 지나지 않는다. 기분 좋은 봄날 저녁이었다.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다. 대로변에 늘어선 가로수에 푸른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다. 한동안 정신없이 거리를 걷다가 바에 들어가 칵테일이나 마시기로 했다. 평소에 가는 동네 단골바가 아니라 조금 멀리 나가서 지금껏 한 번도 간 적 없는 바에 들어가 보았다. 단골바에는 바텐더가 내 얼굴을 아니까 분명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슈트에 넥타이까지 다 매시고 하면서 말을 걸 테고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이유 같은 것도 없으니까 아직 초저녁이라 빌딩 지하에 있는 바는 한산했고 언저리 남자 손님들이 칸막이석에 앉아 있는 것이 다였다. 퇴근한 회사원인 듯 어두운 색 슈트에 수수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대다시피 하고 작은 목소리로 무슨 대화를 나누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로 보이는 것이 놓여 있었다. 아마 업무 이야기를 하는 중인가 보다. 아니면 그냥 경마 결과를 예상하는 건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조금 떨어진 카운터석에 되도록 조명이 밝은 자리를 골라 앉고 책을 읽기 위해서다. 나비 넥타이를 맨 중년 바텐더에게 보드카 김넷을 주문했다. 잠시 후 차가운 잔이 눈앞이 종이 코스터 위에 놓이고 나는 주머니에서 미스터리 소설을 꺼내 읽다 만 곳을 이어 읽었다. 결말까지 3분의 1쯤 남아있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꽤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엔 줄거리가 썩 흥미롭지 않았다. 게다가 도중에 인물들이 관계가 헷갈려 버렸다. 그래도 반은 의무적으로 반은 습관적으로 그 소설을 계속 읽어나갔다. 한번 읽기 시작한 책을 도중에 내던지는 건 옛날부터 좋아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재미있는 전개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보드카 김넷을 천천히 홀짝이면서 20쪽쯤 읽어나갔지만 이상하게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독서에 신경을 집중할 수 없었다. 소설을 딱히 재미있지만 않아서만은 아닌 듯 했다. 그렇다고 바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음악이 나오지도 않고 조명도 적당하고 독서 환경으로는 거의 흠잡을 데도 없었다. 아마도 내가 아까부터 느껴온 막연한 위화감 탓인 것 같았다. 뭔가 미묘한 어긋난 느낌이었다. 나라는 내용물이 지금이 그릇이 잘 맞지 않는다. 혹은 마땅히 존재해야 할 정합성이 어디서부턴가 손상돼 버렸다는 감각이다.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카운터 건너편에는 갖가지 술병이 늘어선 선반이 있었다. 그 뒷면의 벽은 커다란 거울이었고 내 모습이 비쳤다. 가만히 바라보자니 당연히 거울 쪽이 나도 이쪽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문득 이런 감각에 휩싸였다.
나는 인생의 회로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들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맨 내 모습을 바라보는 사이 그 감각은 점점 강렬해졌다. 보면 볼수록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처음 보는 다른 누군가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곳에 비친 네가 만약 나 자신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 아마 대개 인생이 그러하듯이 중요한 분기점이 몇 곳 있었다.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거나 왼쪽을 선택했다. 한쪽을 택하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한 적도 있지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경우가 오히려 많았는지 모른다. 또한 항상 스스로 선택해온 것도 아니다. 저쪽에서 나를 선택하는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렇게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1인 칭단수익이 나로서 실제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다른 방향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거울에 비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일단 책을 덮고 거울에서 눈을 돌렸다. 심호흡을 몇 번 했다. 모르는 사이에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다. 빈 스툴 2개 건너 오른쪽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서 이름 모를 옅은 초록색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일행은 없는 듯하다. 아니면 나중에 오기로 한 지인을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나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거울에 비친 그녀를 남몰래 관찰했다. 젊지도 않았다. 웬 신안팎일까? 그리고 겉으로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마 스스로에게 나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 몸집이 작고 마른 편이고 딱 보기 좋은 길이 커트머리다. 옷차림도 꽤 멋스러웠다. 부드러워 보이는 소재의 줄무늬 원피스에 베이지색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쳤다. 특별히 미인이라고 할 만한 얼굴은 아니지만 잘 완결된 분위기 같은 것이 감돌았다. 아마 젊어서는 이목을 끄는 녀석이었을 게 분명하다. 많은 남자가 주위를 맴돌았으리라. 그녀의 무심한 거동에서 그런 기억이 기미가 느껴졌다. 나는 바텐더를 불러 2잔째 보드카 김넷을 주문하고 안주로 나온 캐슈너트를 몇 개 집어먹고 다시 독서로 돌아갔다. 이따금 넥타이 매듭으로 손을 가져갔다. 아직 똑바로 매듭 지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5분쯤 뒤 그녀는 내 옆자리 스토리에 앉아 있었다. 카운터석이 점점 붐비면서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 밀려나가듯이 여기까지 슬라이드해 온 것이다. 아무래도 그녀에게는 일행이 없는 듯했다. 나는 다운라이트 아래서 책이 마지막까지 몇 장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야기가 재미있어질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실례지만 하고 갑자기 그녀가 내게 말을 걸었다.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책을 참 잘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작은 몸집과 달리 낡고 굵은 목소리였다. 싸늘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호적인 혹은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울림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러세요? 별로 재미있는 책도 아니라서요. 나는 가름끈을 끼워 책장을 덮고 말했다. 그러고 있으면 재미나나요? 그녀를 물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옆으로 몸을 틀고 그녀의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는 결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건 상당히 확신할 수 있었다. 만약 예전에 만났더라면 틀림없이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그런 유의 여자였다. 그러고 있으면 내가 되물었다. 멋부리고 혼자 바에 앉아서 김넷을 마시면서 과묵하게 독서에 빠져 있는 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전히 감독이 잡히지 않았지만 적잖은 악의 혹은 적대감이 담겨 있다는 것만은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묵묵히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신기할 정도로 표정이 없었다. 원래 보여야 할 감정을 상대에게 다시 말해 나에게 일절 드러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그녀도 한참 잠자코 있었다. 한일분은 그랬을 것이다. 보드카 김넷. 나는 침묵을 깨트릴 셈으로 말했다. 뭐라고요? 김넷이 아니라 보드카 김넷. 무익한 발언인지 모르지만 그 둘에는 역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작고 간결하게 고개를 저었다. 눈앞을 날아다니는 시끄러운 초파리를 쫓아내기라도 하듯이. 뭐든 상관없고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도회적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아마 나는 그냥 조용히 계산하고 한시바비 자리를 뗐어야 했으리라. 그런 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 여자는 모종의 이유가 있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다. 심지어 나를 도발하고 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른다. 그냥 단순히 기분이 나빴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라는 인간이 가장 특정 부위가 신경의 급소를 부정적으로 자극해 짜증이 났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바람직할 결과가 나올 확률은 한없이 제로에 가깝다. 실례라고 말하고 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웃는 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지만 얼른 계산하고 최대한 멀리 사라진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였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될 이유라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원래 지기 싫어하는 성격도 아니고 대의 없는 다툼을 바라지도 않는다. 과묵하게 퇴장하기는 오히려 자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그때는 어째서인지 그러지 않았다. 무언가가 내가 그러려는 것을 말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실례지만 제가 아는 분이시던가요? 나는 큰맘 먹고 그녀에게 물었다. 여자는 실눈을 뜨고 무슨 신기한 것이라도 무슨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의 주름이 약간 깊어졌다. 제가 아는 분? 그러고는 자기 자신을 집어들고 내 기억으로는 아마 세 잔째였나? 안에 든 칵테일을 뭔지는 모르지만 한 모금 빨아들이듯 마신 다음 말했다. 제가 아는 분이시던가요?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열심히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내가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 대답은 역시 없다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를 만난 적은 오늘이 처음이다. 혹시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게 아닐까요? 나는 말했다. 묘하게 메마르고 높나비가 없어서 왠지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녀는 냉랭하게 살짝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고는 얇은 발가락 칵테일 잔을 눈앞에 코스터에 내려놓았다. 멋진 슈트네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한텐 잘 어울리지 않지만 꼭 빌린 옷 같아요. 넥타이도 슈트한 분위기가 안 맞고 미묘하게 서로 부딪혀요. 넥타이는 이탈리아, 슈트는 아마 영국 쪽이죠. 영국 쪽이겠죠? 옷에 대해 상당히 잘하시네요. 옷에 대해 상당히 잘한다? 그녀는 조금 놀란 듯이 말하고 있는 입술을 약간 벌리고 내 얼굴을 새삼 빤히 바라보았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 나는 알고 지내는 패션계 관계자들을 머릿속으로 훑어보았다. 패션계 쪽 지인은 몇 명 안 될 뿐더러 전부 남자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째서 그게 당연하지? 내가 오늘 밤 이렇게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맨 이유를 설명할까 싶기도 했지만 곧 생각을 고쳤다. 설명한들 나를 향한 그녀의 공격성이 수그러들 쉽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의 불길 같은 것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나는 잔에 조금 있던 보드카 깁넷을 마저 마시고 조용히 스토리에서 내려왔다. 어떻게 보나 대화를 끝낼 타이밍이었다. 난 아마 당신이 아는 분은 아닐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럴 것이다. 직접은 그녀는 말했다. 딱 한 번 어디서 뵌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친밀하게 얘기를 나눈 것 아니니까 아마 나는 당신이 아는 분은 아닐 거예요. 게다가 당신은 그때 다른 일로 무척 바빠 보였고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그래도 난 당신 친구의 친구예요 라고 여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과 친한 친구는 아니 한때는 친했던 친구는 지금 당신을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 여자 마찬가지로 당신을 불쾌하게 생각해요. 짚히는 데가 있을걸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3년 전 어느 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거기서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짓을 고약한 짓을 했는지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것이 한계였다. 몇 장만 남겨둔 책을 거의 반사적으로 접어들어 재킷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나머지 부분을 읽을 생각 같은 건 일찌감치 사라진 뒤였지만 재빨리 현금으로 계산하고 빠를 나왔다. 그녀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가 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눈으로 쫓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문 밖으로 나올 때까지 등 뒤로 계속 그녀의 통렬한 한 쌍의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짙고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한 그 감촉은 풀 스미스의 고급 원단을 뚫고 내 등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좁은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향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정리하려 해보았다.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뭐라고 반론해야 했을까? 그게 대체 무슨 말이죠? 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했을까? 그녀가 한 말은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없는 부당한 규탄이었으니까.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럴 수 없었다. 왜일까? 나는 아마 두려웠던 것이리라. 실제 내가 아닌 내가 3년 전 어느 물가에서 어떤 여자와 아마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저지른 고약한 짓의 내용이 밝혀지는 것을.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관제하지 못한 무언가가 그녀에 의해 눈에 보이는 장소로 끌려 나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런 꼴을 당하느니 묵묵히 수틀에서 내려와 이유 없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호된 비난을 달게 받으면서 자리를 뜨기를 나는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적절한 행동이었을까? 혹시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 해도 나는 똑같이 행동할까? 그나저나 대체 물가가 어디란 말인가? 그 단어에는 뭔가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곳은 바다일까? 호수일까? 강일까? 아니면 한층? 특수한 물이 집합체일까? 3년 전 나는 어딘가 물이 많은 곳 근처에 있었을까? 기억이 가다한 데는 없었다. 3년 전이 대체 언제를 말하는지 그마저도 잘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내게 쏟아낸 말은 전부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상징적이었다.
부분적으로 선명하지만 동시에 초점이 없었다. 그 괴리가 내 신경을 기묘한 각도에서 또 몰아세웠다. 어쨌든 지독히 불쾌한 어떤 감촉이 입안에 남았다. 삼키려 해도 삼킬 수 없고 뱉으려 해도 뱉을 수 없는 무언가다. 할 수 있다면 그냥 화를 내고 싶었다. 그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불쾌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그녀의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하다고 하기 힘들었으니까. 어쨌거나 그녀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는 제법 기분 좋고 평화로운 봄날이 저녁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화는 나지 않았다. 혼란스러움과 난참의 파도가 그 외의 감정 혹은 논리를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어딘가로 떠내려 보냈다. 계단을 다 올라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계절은 더 이상 봄이 아니었다. 하늘이 달도 사라졌다.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원래의 거리가 아니었다. 가로수도 낯설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마다 미끈미끈하고 굵은 뱀들이 살아있는 장식처럼 단단히 몸을 휘감은 채 꿈틀대고 있었다. 스륵스륵 비늘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보도에는 새하얀 재가 복숭아뼈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그곳을 걷는 남녀는 누구 하나 얼굴이 없으며 유황처럼 누런 숨을 못 감은 쪽부터 고스란히 내뱉고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서 나는 슈트 재킷이 깃을 세웠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여러분 딴딴딴 이렇게 해서 1인칭 단수까지 233쪽까지 다 읽었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1인칭 단수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정말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어떤 책일지 궁금하네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포근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도란도란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